다카이치 총리는 1년 내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평화헌법을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바뀌는 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다카이치 총리는 4월 12일에 구체적인 개헌 목표를 언급했습니다. 당대회 연설에서 때가 왔다며 개헌 발의 전망이 선 상태에서 내년 당대회를 맞이하고 싶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당대회 시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당대회는 매년 1월에서 3월에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와 겹치면 일정이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 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통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부담이라 느끼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민당 내에서 말이죠. 또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개헌마저 특유의 독선적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아사히 신문이나 니케이 신문은 총리와 여당 간의 소통 부족이라며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진행되는 정권 운영 방식에 당내에선 냉담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민은 이에 대해 환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대회에서 내년 봄에 헌법 개정 발의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한 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60%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부정평가는 29%에 불과했죠. 일본 국민 대다수가 개헌에는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요. 자민당은 개헌을 당의 기본 방침으로 삼아왔으나 역대 총리들 대부분은 개헌을 내각 일정에 포함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의 구체적인 일정 제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개헌안을 하려면 매우 많은 단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일단 개헌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국민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다 보니까 개헌안 통과시키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요. 물론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치른 선거에서 의석의 3분의 1을 넘긴 압승을 거두었지만요. 참의원에서는 여전히 자민당의 소수 여당에 그친 상황이라서 개헌하려면 야당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참의원만 넘기면 어쩌면 개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전체 국민의 60% 정도가 개헌안에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라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참의원이라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1년이라는 시간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일본 정치권에서 지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개헌이 이루어질까요? 일단 자민당은 4월 9일에 열린 중의원 헌법심사위에서 자민당 헌법 개정안 4개 항목을 제시하고 논점이 정리된 사안부터 차례대로 개정 조문 초안 검토 작업에 들어가고 싶다고 견해를 밝힌 상황입니다. 이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 4개 항목은 평화헌법 구조의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 교육환경 충실 등입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일본 헌법 구조인데 일본 헌법 구조는 태평양 전쟁 등으로 전쟁을 마구 일으켰던 일본이 패전한 이후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하니 일본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민당은 개헌안에 자위대를 넣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전쟁 포기나 전력 불보유는 그대로 남겨두되 자위대 항목만 신설하자는 태도를 내비친 것이죠. 다카이치 총리는 이전부터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화로 전환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는데요. 중의원에서 압승하고 민심도 좋으니 이참에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이때까지 무기 수출의 목적을 군안,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으로 제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는 이 5개 유형을 폐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살상 능력을 갖춘 장비의 수출도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각종 제한이 사라지면서 무기 수출 문턱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무기와 비무기를 분류하기도 했는데요. 무기는 전투기나 잠수함과 같이 직접적으로 살상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고 비무기는 레이더나 무전기와 같이 직접적으로 살상을 할 수 없는 장비들입니다. 다만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는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호주 등 17개국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상 중인 국가를 포함하면 20개국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비무기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다 수출할 수 있게끔 개정하였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밝히기에 일본의 방위장비는 이미 각국으로부터 다양한 요구와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일본 호위함과 잠수함 수입에 관심을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최신 보도에 따르면 대만이 일본과 군함 공동건조를 위해 조심스럽게 접촉 중이라고 대만 언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대만군이 차세대 작전함인 6,000톤급 호위함 설계를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대만군이 2029년 호주 해군에 납품되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의 모가 호위함을 염두에 두고 공동개발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번에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을 폐지해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대만군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는데요. 대만 내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살상무기 수출 허용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일본 무기 수출이 잘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한 이후에 일본 자위대에서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일본 오이타현 육상자위대 연습장에서 탱크내 포탄이 포탑에서
폭발에 탑승 중이던 자위대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긴 하지만요, 일본 무기 수출을 발표한 날에 일본 무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니 믿고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본 방위산업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가격입니다. 그 이유는 구조적으로 생산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헌법과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병력 규모와 국방 예산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기 도입 물량도 제한적이란 뜻입니다. 방산기업으로서는 대량 생산을 통한 단가 절감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생산량이 적으면 고정비가 분산되지 못하고 그 비용이 그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89식 소총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사용하는 이 소총은 한정 가격이 약 29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슷한 성능을 가진 해외 소총과 비교하면 최대 5배 가까이 비싼 수준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수출 시장에서는 경쟁 자체가 어렵습니다. 구매국가 처지에서는 같은 성능이라면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을 통해 사실상 무기 수출을 금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방산기업들은 자위대만을 고객으로 두는 폐쇄적인 시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외부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필요도,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유인도 부족했습니다. 기술 개발은 이루어졌지만 산업 구조는 비효율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도 수출을 통해 이 구조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늘리고 단가를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 진입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미 글로벌 방산 시장은 미국, 유럽, 한국,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일본이 가격 경쟁력까지 부족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선택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일본 방산 산업이 수출 확대를 통해 구조를 개선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높은 가격과 낮은 생산량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시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빠르게 생산 체계를 확대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흐름은 분명해졌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방향을 정했고 그 방향은 군사력 강화입니다. 무기 수출 규제를 풀었다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생산을 늘리고 기술을 축적하고 동맹국과 군사협력을 확대하면서 일본은 점점 더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헌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헌법이란 틀이 일본을 붙잡고 있었다면 그 틀 자체를 바꾸겠다는 움직임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 정치권과 사회 분위기를 보면 이 변화는 일시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무기 수출 확대는 산업을 키우기 위한 선택이지만 동시에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개헌은 그 기반 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흐름이 있습니다. 자위대라는 이름은 이미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역사적 이유로 이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이 부분도 바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단계를 넘어서 앞으로는 국방군이라는 이름으로 전환하는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일본이 자신을 완전한 군사국가로 인정하는 상징적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보며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일본은 더 강한 군사력을 갖추려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도, 산업, 외교까지 동시에 바꾸고 있습니다. 이건 특정 정권의 선택이라기보다 시대 흐름 속에서 형성된 압력에 가까운 움직임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대만의 긴장, 신냉전까지 겹치면서 일본은 더 이상 과거의 틀 안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헌 논의는 계속될 것이고 무기 수출은 확대될 것이며 군사협력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흐름입니다.